아니, 이게 진짜 5살 애가 그린 거예요? 신동 아니에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SNS를 통해 소문이 났죠. 얼마 후 우리나라 최고의 고미술 감정가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이가 혼자 그린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그 말에 고미술 감정가는 말도 안 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유명한 젊은 화가는 아이 목에 걸린 옥인장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게 어디서 난 겁니까? 아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니에요. 산속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 말에 젊은 화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그 갓난아기가 그 산속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 나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산골 옹기집에 혼자 남아 가마불만 지피며 살다 보니 말동무도 없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술 한 잔 따라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옆 바위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처음엔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위 사이를 들여다보니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와서 아기를 버렸단 말입니까? 손을 뻗어 아기를 꺼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기 옆에는 작은 옥인장 하나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황 무늬가 새겨진 옥인장이었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귀하게 써달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곳에 아기를 두고 갔을까요? 아기는 파리한 얼굴로 울고 있었지만 눈만은 맑고 또렷했어요. 나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내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두려웠습니다. 산을 내려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일단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기 몸을 닦아주고 미음을 쑤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였던 내게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선물 같았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찾아왔다기보다는 수군거리러 온 거였죠. 순례 씨, 늙은 처녀가 주워온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요? 미혼인 사람이 애를 키우면 애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을 듣는데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나하나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나는 결혼도 안 한 50줄의 노처녀였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눈빛을 보니 화가 났어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구경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나는 아기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이 아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아이가 자라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가람. 물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었어요. 맑고 깨끗하게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물처럼 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가람아,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아기는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을 보니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람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랐어요. 보통 아이들과 달리 가람이는 색깔에 유난히 민감했습니다. 온기가마에 불을 지필 때면 가람이는 불빛만 보고도 온도를 맞췄어요. 엄마, 불이 너무 세요. 조금만 줄여야 해요. 3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불을 조절해 보니 정말 온기가 제대로 구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람이의 재능은 더 분명해졌어요. 아이는 자연의 색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봄에 피는 진달래 색과 가을 단풍색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흙의 색만 봐도 그 흙으로 어떤 온기를 빚어야 하는지 말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산소가 바위 틈에서 만난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내게 맡긴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산골에만 가둬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세상이 알아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가람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어머니 산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이 아이를 내게 보내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가람이가 5살이 되던 해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읍내에 작은 화방이라도 차려서 가람이에게 제대로 된 그림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40평생을 산골에서만 살았던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람이가 5살이 되던 봄, 나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물에 우려낸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붓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나무가지 끝에 헝겊을 묶어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삼법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색감도 구도도 완벽했어요. 가람아, 이거 내가 그린 거냐? 네, 엄마. 예쁘죠?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산골에만 가둬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능을,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막아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람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는데 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산을 내려간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50평생을 산골에서만 살았던 내가 읍내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사람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람이 얼굴을 보니 다시 용기가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람이 손을 잡고 읍내로 내려갔어요. 시장 한쪽에 빈 점포가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월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점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겨우 평 남짓한 공간에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햇빛은 잘 들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화방이요. 작은 표구점을 하려고요. 표구점?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인쇄소가지. 누가 손으로 표구를 해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손으로 표구를 할까요?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월세는 얼마예요? 50만 원. 보증금은 200. 머리가 띵했습니다. 250만 원.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랄 금액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옹기 몇 개를 팔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겨우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화방 물품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때 가람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여기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내가 너무 무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가람이를 데리고 점포를 나왔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살 때 시집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동네 총각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아들을 산골 처녀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날 나는 울면서 어머니한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도 시집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례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다.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가람이를 위해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점포를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람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읍내에서 살아요? 그래, 가람아.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아이는 방긋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가람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술 한 잔 따라 드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람이를 위해서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나는 점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선반을 만들고 붓과 물감을 사다 놨어요. 가람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 웃는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요? 50줄의 노처녀가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주제에 화방을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람이를 보면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던 날 나는 가람이 손을 잡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간판이었지만 내 평생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갖게 된 거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문 앞에 앉아 기다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슬쩍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가람이는 심심한지 가게 안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초조한 마음에 방만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문을 닫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월세는 어떻게 내나 싶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들어와 구경만 하고 가거나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건가 싶었습니다.
밤에 가람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닐까 가람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웃어야 했어요. 가람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선반을 닫고 붓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람이는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는 신기하게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붓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람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물감 만들어도 돼요? 물감? 무슨 물감? 꽃으로요. 엄마, 저기 마당에 꽃 있잖아요. 아이는 가게 뒤 작은 마당에 핀 민들레와 제비꽃을 가리켰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가람이는 신이 나서 꽃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절구에 꽃을 넣고 물과 함께 빻기 시작했어요. 노란 민들레에서는 연한 노란 물이, 보라색 제비꽃에서는 은은한 보랏빛 물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물을 작은 그릇에 담고 붓을 적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5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요?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담그는 날이면 나는 옆에서 맷돌을 돌렸어요.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어머니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술래야 손맛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장이 되라고 했어요. 가람이가 꽃물을 빻는 모습을 보니 그때 그 맷돌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도 나처럼 손으로 만드는 것의 가치를 아는 걸까요? 며칠 뒤 가람이는 천연 안료를 배합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흙과 돌가루, 나뭇잎까지 이용해서 여러 색을 만들어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그 색들은 시중에서 파는 물감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자연스러웠어요. 가람이는 그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과 나무, 새와 꽃. 한 폭의 수묵화 같은 그림이었어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요. 그래야 이 가게도 알려지고 가람이의 재능도 세상이 알아볼 거라고요. 나는 가람이 그림을 가게 앞에 붙였습니다. 5살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슬쩍 보고 갔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한두 명씩 가게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 정말 애가 그린 거예요? 네, 제 아들이 그렸어요. 대단한데요? 천연 물감으로 그린 거 맞죠? 네, 꽃이랑 흙으로 직접 만든 물감이에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람이에게 물었어요. 애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가람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재밌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리는 거였어요. 명예나 돈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요. 그런 아이를 보니 나도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이 아이를 알아봐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은 와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붓 하나 사는 손님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월세 낼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었어요. 밤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년도 못 버티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람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잘 안 돼요?
아이는 눈치를 본 거였어요. 나는 황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람아.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벌써 눈치를 채다니요. 그날 밤 나는 가람이를 재우고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돈 걱정을 해봤나 싶었습니다. 산에 살 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산나물 캐고 옹기 구워 팔면 먹고 살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가람이 먹을 것도 사야 하고 물감도 사야 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람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버텨야 했어요. 이 아이의 재능을 세상이 알아봐주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건너편에 큰 미술학원이 들어섰습니다. 간판부터 화려했어요. 아트스타 미술학원.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학원 차들이 쭉 늘어서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학원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나는 초라한 화방 하나 겨우 운영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며칠 지나니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다들 건너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많대요.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내 가게는 작고 낡았고 나는 제대로 된 미술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저 가람이 재능을 믿고 시작한 거였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람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싶어 한숨만 나왔어요. 이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가람이는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람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더 그릴래요. 그래, 가람아. 많이 그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람이는 가게 뒤 마당에서 버려진 종이를 주워왔어요. 표구 일하다 남은 파지였습니다. 아이는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가람이는 파지에 그린 그림을 몇 장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가게 앞에 붙여요. 나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천연 안료로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산과 나무, 구름과 새,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고 봤어요. 5살 아이가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람아. 엄마가 예쁘게 붙여줄게. 나는 그림들을 가게 앞 유리창에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적었어요. 5살 아이가 천연 안료로 그린 그림입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쯤 되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5살 애가 그린 거예요? 천연 안료라니, 요즘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신동 아니에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진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신동 아이 가게 맞죠? 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 살 수 있어요? 가게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가람이는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기한 듯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떨떨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 한 명 없던 가게였는데 말이에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20살 때 읍내 장터에 나가 옹기를 팔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내 옹기가 아니라 옆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그 할머니 떡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섰던 거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구경만 했어요. 부러웠지만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다니요.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붓도 팔리고 물감도 팔렸습니다. 가람이 그림은 금방 동이 났어요. 나는 밤새 표고 일을 하고 낮에는 손님을 받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안경을 낀 모습이 뭔가 학자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가람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례지만 이 그림 정말 아이가 그린 게 맞나요? 네, 제 아들이 그렸어요. 몇 살이죠? 5살입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람이를 보더니 물었어요. 애야, 이 물감은 어디서 샀니? 가람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안 샀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꽃이랑 흙으로요.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합법, 설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고미술 감정가예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미술 감정가 유진. 뭔가 거창한 직업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가게에 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 그림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의 화풍과 비슷해서요. 혹시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람이는 혼자 그린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가게를 나간 뒤 나는 명함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좋은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람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며칠 뒤 유진이라는 그 남자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다녀간 유진입니다.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진권이라고 합니다. 진권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람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가람이요? 지금 뒤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나는 가람이를 불렀습니다.
가람아, 이리 와봐. 가람이는 붓을 들고 나왔어요. 손에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권은 가람이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선이 가람이 목에 걸린 작은 옥인장에 꽂혔습니다. 진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게 어디서 난 겁니까? 진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가람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기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발견했다고요? 네. 저는 가람이를 낳은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 산소 옆에서 주었어요. 진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진권아, 괜찮아? 진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인장, 제가 만든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준 인장이에요. 청혼할 때 직접 조각해서 줬습니다. 봉황 무늬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문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람이 친아버지란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가람이는 버려진 아이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다고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뭐였나요? 혜원이요. 화가였어요. 진권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혜원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산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때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가람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그 사람이 가람이를 낳고 어디선가 숨기다가 사고를 당한 건가요?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 바위 틈에서 가람이를 발견했을 때 포대기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는 아기가 다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엄마 피였던 거였습니다. 가람이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권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동안 내 아들로 키운 아이가 갑자기 남의 아들이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가람이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재운 아이였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권이 전화를 했어요. 술래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람이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람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친아버지가 나타났으니 이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진권이 가람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 사람이 가람이 아버지였어요. 나는 그저 아이를 주워 키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20살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길에서 주운 강아지였습니다. 나는 그 강아지를 보름 동안 돌봤어요. 밥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날 울었어요. 겨우 보름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5년을 키운 아이를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다음 날 진권이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순례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가람이를 달라고 하겠구나. 하지만 진권의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가람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 뜻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아이를 5년 동안 키운 건 순례 씨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진권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친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입장을 고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람이한테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권의 말은 맞았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가람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어요. 내가 키운 아이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진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가게를 나간 뒤 나는 가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나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람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그림 그리는 얼굴. 5년 동안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람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고 밥 먹고 나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순례 씨, 결정하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진권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5년 동안 키우신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람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 맞는 말이었어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진권이 가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를 주워 키운 사람일 뿐이었어요. 가람이한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그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걸 다 줄 수 있어요. 진권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이 작은 화방이 전부였어요. 가람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아이였어요. 내 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순례 씨, 진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냉정한 얼굴을 보였어요. 법적으로 가람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순례 씨를 존중해서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그 단어가 날 짓눌렀어요. 맞아요. 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주워 키운 사람. 진권이 원하면 언제든 가람이를 데려갈 수 있었어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람이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진권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가 계약서 같았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을 저한테 이전하는 서류예요.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 하나면 끝이었어요. 가람이는 진권 아들이 되고 나는 그냥 남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엄마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내가 이 아이를 보내는 게 진짜 아이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진권이 가람이한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진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진권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를 나간 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람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이는 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작은 손이 내 뺨을 어루만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람아, 엄마 아파요? 제가 약 갖다 드릴까요? 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어요. 5살짜리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람이를 꼭 안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만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가람이를 재우고 혼자 밖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례야, 사람이 뭔가를 놓아줘야 할 때가 있단다. 아무리 아껴도 그게 그 사람한테 짐이 되면 놓아줘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가람이를 놓아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가람이한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인 거였습니다. 다음 날 동네 아줌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순례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람이 친아버지가 나타난 것,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례 씨,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가람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5살짜리한테. 그래도 물어봐야죠. 가람이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줌마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가람이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 가람이가 진권을 선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차마 물어볼 용기가 안 났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가람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람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온 아저씨 있잖아. 진권 아저씨. 그분이 가람이 친아빠야. 가람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친아빠요? 응. 그분이 가람이를 데려가고 싶대. 좋은 데서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림도 제대로 배우고.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람이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안 가요.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요.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감싸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가람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내가 이 아이를 여기 붙잡아 두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권이 정한 기한이 다가왔어요.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람이를 보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진권이 전화를 했습니다. 순례 씨, 오늘 오후에 찾아가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침통했어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쯤 진권이 가게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순례 씨, 제가 혜원이 일을 조사했습니다. 혜원이요? 네. 가람이 어머니요. 왜 혜원이 산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냈어요. 진권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무슨 끔찍한 일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숙부가 한 짓이었어요. 숙부요?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미술 사업을 해왔습니다. 숙부는 제가 가업을 잇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혜원을 사랑했고 혜원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숙부는 그걸 반대했어요. 혜원이 평범한 화가라는 이유로요. 진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숙부는 사람을 시켜 혜원을 압박했어요. 전화로 협박하고 미행하고 일거리를 막았습니다. 혜원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으려고 산으로 간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가람이 엄마는 도망치듯 산에 간 거였나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 했던 건가요? 혜원은 산길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포대기에 싸서 바위 틈에 숨기고 인장까지 남겨두고. 진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산속에서 아기를 낳고 죽어가면서도 아기만은 살리려고 했던 그 어머니가요.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숙부가 보낸 사람들 진술도 받았어요. 이제 법정에 세울 겁니다. 진권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혜원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람이는 그렇게 힘겹게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받으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유진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쯤 돼 보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진권 어머니십니다. 진권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뒤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데리고 가야죠. 이제 우리 손자니까.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 찾으러 온 사람 같았어요.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진권 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데서 애를 키웠다고요? 좁고 지저분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저분하다고요? 나는 이 가게를 매일 닦았어요. 가람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다니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뭐예요? 애한테 이런 낡은 종이에 그림 그리게 했어요? 진권 어머니는 벽에 걸린 가람이 그림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종이. 그건 가람이가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었어요. 천연 안료로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미술 교육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키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대로 안 키웠다고요? 그렇잖아요. 봐요, 이 환경. 이런 데서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기로 했어요. 5년 동안 내가 이 아이한테 쏟아부은 사랑을 누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주어서 키웠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밤새 옹기 굽고 낮에는 표고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람이 밥 먹이고 재웠어요. 진권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가난한 환경에서 애 키운 게?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안에서 참고 있던 실이 끊어진 거였어요. 자랑 아닙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진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난처한 얼굴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진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 최선을 다했으면 제대로 된 학교라도 보냈어야죠. 이런 허름한 가게에 가둬놓고 애한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가람이가 뒤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렸어요. 가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어요. 산과 나무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한쪽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람이는 내가 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울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요. 진권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진권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가게를 나갔어요. 진권은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권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는 가람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환경도 좋은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저 내 사랑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진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없다면 그건 이기심일 뿐이라는 걸요. 가람이를 데려가세요. 네. 진권 씨가 가람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줄 수 있고요. 이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줘야죠. 진권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람아, 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가람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가람아, 너 이 아저씨랑 가야 해. 왜요? 나는 엄마랑 있고 싶은데. 아이는 내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요. 가람아,
너는 더 넓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엄마는 그걸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아저씨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야 해. 싫어요. 나 안 가요. 가람이는 울면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진권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람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가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요. 진권이 가람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내게 손을 뻗었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권과 가람이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텅 빈 가게, 텅 빈 가슴,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산골로 돌아왔어요. 읍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람이를 보낸 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옹기집으로 돌아와 다시 가마에 불을 지피며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가람이가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끔 진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람이가 미술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 유학을 간다는 소식, 그리고 보존과학을 공부한다는 소식.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람이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덧 나도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옹기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가끔 작은 항아리나 접시를 구웠습니다. 손에서 이를 놓으면 늙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왠지 오늘은 국수가 먹고 싶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가람이가 어렸을 때 국수를 엄청 좋아했었죠. 엄마 국수 또 해줘요라고 졸라대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국수 삶는 것도 참 웃기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15년 전에는 두 사람 목 국수를 삶았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삶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가람이. 네, 엄마. 가람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된 가람이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가람이가 황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가람이 옹기였어요. 나는 아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5살 때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눈, 코, 입.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내 가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엄마 보고 싶었어요. TV에 나온 거 보셨어요? TV? 나는 TV가 없었습니다. 산골에서 혼자 사는데 TV 볼 일이 없었거든요. 가람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국보급 벽화를 복원했어요. 수천억 원 가치라던데요.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로 왔어요. 엄마한테 먼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온 세상이 주목하는 순간에도 나를 먼저 찾아온 거였어요. 우리 가람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색깔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연 안료 만드는 것도요. 가람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권도 나타났어요.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례 씨, 오랜만입니다. 진권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권도 나도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요. 가람이가 엄마한테 드릴 게 있대요. 진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람이는 트럭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큰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새 가마가 나왔습니다. 옹기 가마였어요. 하지만 예전 가마와는 달랐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있고 안전 장치도 있었어요. 최신 기술로 만든 그러면서도 전통 방식을 살린 가마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만든 가마에 엄마의 꿈을 구워요. 가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마를 보며 울었어요. 이 아이는 15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옹기 굽던 것을, 가마 앞에서 땀 흘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람아,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진권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삶은 국수를 옹기 그릇에 담아 나눴어요. 가람이는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삶았다. 저도 기억해요. 엄마가 맨날 국수 해줬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진권도 함께였어요. 이상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람이라는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요. 내가 가람이를 놓아줬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 아이는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발했고 그 빛이 결국 나한테도 돌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어요. 가람이는 내 손을 잡고 진권은 가람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셋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어요. 끊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가람아. 언제든지 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놓아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그게 그 사람한테 짐이 되면 놓아줘야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준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돌아옵니다. 가람이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시작은 산골 옹기집 가마였어요. 내가 지핀 불이 이 아이 안에서 천년을 빛내는 불꽃이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